자, 이제 언더컷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언더컷 구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또 뭐 여기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설계 업무를 하면 언더컷 구조를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기구적인 거는 뭐 여기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운영구조 사례에 이렇게 해놨죠. 요거는 뭐 잘 보기로 하고 쭉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운영구조 사례보다 이제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아마 책 중에 이제 가스트로 인젝션 몰드인가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이제 여기에 뭐 구조 사례가 한 130가지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참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일 정석적인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언더컷 구조를 좀 학교에서 이렇게 다루기는 좀 많이 힘들죠. 많이 사실은 힘든데 우리는 좀 향후에 이제 실제 실무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기도 하고 여기 이제 쭉 설명 같은 게 있는데 이 설명 같은 것들은 사실은 좀 실무 경력이 웬만큼 있어야 이해들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추후에 참고하기로 하고 이제 이 역학적 검토도 나오는데 역학적 검토를 의외로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매년 시험 문제도 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다음에 여기 아마 충격 하중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기로 하죠. 우선 금형에서 주로 언더컷 구조하면은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는데 참 강의 요약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언더컷 방향하고 이제 얘를 항상 캠을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캠에 대해서 캠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걸 검토할 필요가 생기죠. 항상 수식이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가 마찰각이죠. 이 마찰각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해보면 교재에 있는 거를 쭉
읽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도 매년 내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찰각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을 한번 해보죠. 제일 간단한 예는 우리 이렇게 쐐기가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떴다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됐겠죠? 여기에 이제 500kg 포스가 작용하고 있고 이 각도가 5도라고 그러죠. 사실 금형에서 이 쐐기는 이렇게 띄우면 안 되죠. 띄우면 안 되는데 이제 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금형이고 이게 이제 쐐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500kg으로 500kg 포스의 하중으로 눌렀을 때 이쪽 옆으로 얼마나 힘이 작용하는지 그걸 한번 이제 발력이 FH가 이렇게 작용할 텐데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프리바디를 그리면 아주 이제 좀 쉽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지금 500이고 이쪽으로 발력이 있을 거고 이쪽에 이제 마찰력이 있겠죠. 마찰력이 있을 거고 여기도 발력이 있을 거고 마찰력이 있을 텐데 지금 요게 500이란 얘기죠. 500kg 포스고 요 각도가 5도죠. 요 힘을 우리가 FH라 그러면 얘는 뮤 FH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뮤를 예를 들어서 0.3이라 그러면 얘도 여기서 이 발력을 R이라 그러죠. 얘는 UR이고 그랬을 때 이쪽 요 FH는 구하는 거니까 별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마찰각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쪽을 한번 보면, 이쪽은 이렇게 R하고 같이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결국은 R하고 뮤R이 합해서 실제 반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파이라고 하면, 지금 요 각도 당연히 파이가 되겠죠? 요 각도 이제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은 R이죠? 여기는 뮤 R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R분의 뮤 R이 탄젠트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요 파이를 우리가 마찰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쐐기 형상이 나올 때는 마찰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R은 요 면에 수직이죠? 수직 반력에 대해서 항상 마찰력이 있는 거니까, 얘를 수평선을 그리면 요 각도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실제 반력이죠. 실제 전체 반력의 크기는 코사인 파이분의 R이 되겠죠. 그럼 이 반력의 수평 방향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 다음에 수직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코사인 파이분의 R에 의한 수평 방향 하중은 코사인 파이분의 R에다가 얘가 다시 코사인 파이 플러스 5도가 되겠죠. 여기 5도니까. 그리고 여기도 5도겠죠. 얘도. 그 다음에 요 수직 방향은 바로 코사인 파이분의 R에다가 사인 파이 플러스 5가 되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다 풀린 건데, 그럼 여기서 그 X방향 시그마 fx를 볼까요? 시그마 fx는 fh는 얘밖에 있죠? fh 마이너스 이걸로 하죠. 시그마 fx는 제로 조건을 넣으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다음에 Y방향은 500은 UFH니까 이걸 뭐 탄젠트 파이로 써도 좋고, 얘는 뭐 탄젠트 파이로 쓸까요? 그냥 탄젠트 파이 FH 더하기 코사인 파이분의 R에 사인 파이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요 FH를 요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가 넣지 말고, 지금 FH를 구하는 게 그 문제였죠. 요 값을 넣으면은 먼저 R 값이 구해지니까 뭐 그렇게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코사인 파이분의 R이 바로 코사인 파이 플러스 5분의 FH죠. 코사인 파이분의 R이 얘가 뭐냐 하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5분의 FH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그러니까 요게 탄젠트 파이 플러스 5가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FH로 묶으면 여기에 탄젠트 파이가 나올 거고, 플러스 여기서 탄젠트 파이 플러스 5가 나오겠죠. 분가로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FH 값은 금방 구해지죠. 500 나누기 왜 하면 되죠. 뭐 계산해보면 우리가 그 파이는 그냥 0.3에 인버스 탄젠트 하면 나오겠죠. 여기다가 더하기 5 하고 탄젠트 해주면은 요 값이 나오죠. 요 값에다가 탄젠트 파이는 그냥 0.3이죠. 플러스 0.3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 값으로 500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얘를 x분의 1 해주고 곱하기 500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716.4니까 결국은 FH는 716.4 프로그램 포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 쐐기식으로 이렇게 한쪽에 경사가 졌을 때
이게 그 쐐기뿐만 아니라 나사도 항상 얘가 나오죠. 로항이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강의 요약에서도 보면 얘가 나오죠. 여기도 나왔는데, 요 항이 항상 나오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계산하기 힘들어들 하죠. 근데 요게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을 계산하려면 사실은 반력에서도 수평 수직이 나오고, 이쪽에 경사면의 그 마찰력에 대해서도 수평 수직이 나오니까 계산이 이제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실제 그 반력을 이렇게 마찰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실제 반력을 그 마찰각을 이용해서 수평 수직 그 반력을 로 분해를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편하니까 이거는 잘 알아두죠. 이거는 뭐 매년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그 같은 항이 나오죠. 항상 요것만 그 잘 이해를 하면 크게 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건 지금 한 거는 언더컷 방향 및 거리, 뭐 관한 거, 주로 방향, 언더컷 방향이 그 수평, 뭐 수평이 아닐 때 그 작동하는 그 작동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은 지금 같은 그런 걸 마찰각을 이용하면 쉽겠죠. 그다음에 이제 충격 하중, 이게 이제 충격 하중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요렇게 그 에너지 개념을 써서 계산하는 게 사실은 쉽죠. 훨씬 쉬운 방법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건, 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미분방정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건, 여기서도 y 이퀄 1.00이 나온 게 이제 그 얼마나 변형됐느냐가 나온 건데, 사실은 여기서 x 다이나믹이 나온 거죠. 1.00이 같은 값이 나온 건데, 우리는 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하는 방법을 보죠. 여기서는 지금 그 스프링을 여기 그 경사핀으로 가정을 한 거죠. 경사핀으로 스프링을 가정했고, 그 다음에 그 보해 공식으로 요 스프링 상수를 결정을 한 건데, 우선 요걸 한번 보죠.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거는 아마 잘하면 고등학교 때도 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했을 텐데, 여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스프링이
여기에서 질량 M이 있는데 얘가 지금은 그 스프링이 하중을 안 주고 있다가 그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딱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원래는 얘가 평형을 이루면 얘가 스프링 상수를 K라 그러면 mg는 그 kx가 되겠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 x를 정적 평형이죠, 스태틱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태틱인데,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그 포텐셜 질량 m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줄었죠. 질량 m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mg x st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더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몇 번 얘기했지만 바로 x2 도트 플러스 댐퍼가 있으면 cx 플러스 kx 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얘도 이제 바로 그건데, 지금 얘는 미분방 정식이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mg x st만큼 얘가 위치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스프링 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죠. 요거를 이제 x 다이나믹이라 그러면 x 다이나믹은 바로 2배의 x 스태틱이 되죠. 이렇게 여기서 댐핑이 없을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요거죠. 요 문제가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거죠. 여기서 요만큼 준 포텐셜 에너지가 그대로 또 다시 스프링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값하고 요값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을 x라 그러고 이쪽을 시간 t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x0에서부터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직선도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 점이 x 스태틱이 되는 거고, 여기가 x 다이나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댐핑을 없다고 가정을 하면 계속 진동을 하겠죠. 계속 진동을 하는데, 댐핑이 있으면 물론
요 X 다이나믹이 점점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줄어서 가는 게 사실은 실제 현상이고, 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상적인 경우지만 우리가 이제 하중 계산할 때는 바로 이렇게 그 X 다이나믹 값이 클수록 그 안전한 꼴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최초에 그 M이 뭐 속도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지만, 얘가 M이 만약에 속도가 있었다 그러면, 속도가 있으면 에너지 U가 있는 거죠. 그때는 U를 2분의 1 mv 제곱 해갖고 그 좌변에 더해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죠. 지금 여기도 이제 바로 그렇게 한 거죠. U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해서 풀어서 1.002가 나온 거죠. 얘는 이제 강유약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도 똑같이, 저기 훨씬 복잡한데 똑같이 1.00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정도 그런 개념으로 얘를 이해를 해서 역학적 검토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전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설명했다시피 좀 굉장히 이상적인 거니까 실제 상황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하는 거는 전번에 잠깐 설명했죠. 충돌이니까 그 동적 해석에서 explicit 메소드를 써서 해석을 하면은 가능하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게 경제성 뭐 이런 게 있느냐가 문제죠. 이만큼 그 비싼 해석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거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요거는 뭐 쉐어 히팅 얘기 누누이 했었고, 정션 로스라는 거는 이제 그 스크루하고 게이트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단면적이 줄거나 늘어날 때 압력 강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가로 고려하는데, 이건 뭐 굳이 CA 해석에서 고려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죠. 참고로만. 여기 뭐 동영상을 보면 이 동영상보다 이쪽 걸 보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참고로 하죠. 그리고 얘는 전번에 우리 스톡스 이퀘이션, 요거는 어떻게 하면 이게 유도가 되는지 했죠. 그리고 뭐 잘 풀어놨으니까, 답이 다 있으니까 각자 전부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젝터 시스템을
들어가기로 하죠. 이젝터 시스템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금형에서 예를 들어서 금형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제품이 이렇게 성형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금형이 열리면 지금 제품은 가동 측에 이렇게 붙어있는 형상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제품은 수축률이 있죠. 제품은 이제 수축을 하게 되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잡아 당기고 이쪽으로 잡아 당기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좀 짧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거를 이제 좀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요 하얀 선은 금형이죠. 금형을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제품이 변형이 이제 안 된 상태 한 건데, 지금 제품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게 보이죠. 여기서는 지금 요점하고 요점이 같아야 되는데 그 수축 때문에 변형이 돼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실제로 제품하고 금형하고 접촉하고 있는 데는 여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모서리하고 그 다음에 요쪽 코나 알 돌아간 부분, 요 부분하고 바닥면에서 외곽 쪽 이렇게만 지금 제품이 접촉을 하고 있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윗면이 접촉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취출하는데, 제품을 이젝팅 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거고, 지금 이렇게 측벽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여기서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써놨네요. 가동 측의 성형부 형상이 제품 변형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구속하는 데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데죠. 그래서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발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수축이 되는지 수축되는 양은 우리 이제 서마이 스트레스 지난번에도 중간고사에도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온도 편차인데 열팽창 계수 곱하기 온도 편차에서 서마이 스트레스가 거꾸로 나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제품이 냉각되면서 요 유리 전이 온도죠. 여기선 지금 소프트닝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유리 전이 온도까지는
이 제품이 유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 지점까지는 뭐 서멀 스트레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요 유리 전이 온도를 지나서 추출 온도까지 요 온도 차이가 있겠죠. 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 편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열 팽창 계수 곱하기 온도 편차,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서멀 스트레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염계수에 의해서 서멀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실제로 해석을 한 건데, 여기 뭐 이렇게 쭉 해봤는데, 우리가 이 해석 결과를 검토를 해보면 지금 요게 수직 반력이죠. 수직 반력인데 지금 요게 X방향, Y방향, Z방향을 표시한 거죠. Z방향은 주로 이제 바닥면이 작용을 했을 거고, 지금 X방향, Y방향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겠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마찰 계수가 0.2라 그러면 추출하는데 필요한 하중은 215, 216, 이게 사실은 서로 거의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는데 오차가 생긴 거니까 215라고 가정하면 215 곱하기 0.2, 이게 지금 4분의 1만 해석한 거니까 0.2가 215가 한 군데 x, y로 있으니까 215 곱하기 0.2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바로 344N 해서 35.1kg가 나온 거죠. 추출 하중이 요게 나오는데, 지금 얘는 뭐냐 하면 마찰력이죠. 마찰력인데, 여기서 344N인데 실제로 마찰력은 Z방향이 75.924죠. 그거는 실제로 이기질 못했으니까 여기서 344N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요 반력하고만 같겠죠.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찰력을 여기 반력만큼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5.924 곱하기 4 해주면은 303.7이 나오는데, 얘가 344보다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제품이 미끄러져 빠지지 않는 거죠. 마찰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요 344가 넘으면 얘가 빠지겠죠. 그냥 빠지는데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는 303.7밖에 안 되니까 요거 곱하기 4 한 거죠. 요거 곱하기 4 한 거니까 303.7밖에 안 되니까 빠지질 않는 거죠. Z방향이.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서 하중이 필요한 거는 344에서 303.7만 빼주면 30N 정도 힘을 더 가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75.924의 그 하중을 받쳐주고 있는 거는 지금 요 면이죠. 지금 여기 요 표시된 부분, 여기 표시된 부분들이 바로 이게 이제 75.924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휘출력을 가할 위치라는 게 결국은 그 이젝터 핀 같은 거를 그 이젝터 핀 위치를 얘기하겠죠. 휘출력을 가할 위치가 요 콘택트 노멀 포스 작용점을 제외를 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젝터 핀을 설치를 하면 이젝터 핀이 지금 요 면이 그 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만큼을 다 이기고 플러스로 또 힘을 작용해야 되니까 지금 요런 면에다가 이젝터 핀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런 바닥면에다가 설치를 하면 실제로 한 그 30N 정도만 더 그 하중을 가해주면 얘가 미끄러져서 빠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데다가 이젝터 핀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344N을 다 밀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요 표시한 요 지점에다가 설치를 하면 344N을 다 밀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요 바닥면 같은 이런 부위에다가 표시를 하면 지금 바닥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해주면 이제 추가로 30N만 더 밀어줘도 제품이 잘 빠지게 되겠죠. 이거는 뭐 종종 이제 설계할 때 물론 이제 요 바닥에 밀핀, 뭐 이젝터 핀 설치가 힘들어서 그렇긴 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이젝터 핀 설치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이죠. 또는 이 윗면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윗면이 들어버리면은 얘가 작용하고 있던 그 수직 발력이 다 그 이젝터 핀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면상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바닥면에 하는 게 좋죠. 그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기도 하죠. 그렇고, 요거는 이제 그 서로 붙잡고 있는데 요 X방향, Y방향 하중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백화라는 거는 설명을 안 했었나요? 백화는 이제 지금처럼 바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밀핀을, 이젝터 핀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백화라는 게 잘 나는데, 얘가 이제 너무 큰 하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테두리가 여기서 이제 전다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젝터 핀 친 위치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제 그 결함이 보이죠? 이런 좀 조잡하게 만든 그런 플라스틱 제품에 이제 이런 게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 문제는 전다 능력이 그 항복 리미트를 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단 항복 강도는 이제 그 본미제 스트레스, 본미제 항복 조건 따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알아둬도 좋아요. 이건 다 공식은 유도가 되는데 이렇게 알아두기로 하죠. 그리고 지금 요 데이터는 그 온도에 따른 항복 강도 표시해 준 거죠. 항복 강도 표시한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고, 우리가 이제 요 안전율은 사실은 요 전다 능력에 대해서 안전율을 보통 5 이상 주죠. 이거는 이제 제품 변형으로 균일한 하중 분포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이 완전히 굳었을 때 추출한 게 아니죠. 우리 그 앞에서 이제 그 사출 성형에서 한번 했죠. 정밀한 제품은 추출 온도를 낮게 설정하지만 뭐 시장에서 하는 그런 물건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추출한다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안전율을 이제 보통 5 이상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뭐 헤르츠 스트레스는 요 곡률에 의해서 그 헤르츠 스트레스가 요 곡률이 요 곡률 반경이죠. 곡률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스트레스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요 리브나 요런데 이렇게 R을 주면은 훨씬 이제 추출이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긁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진공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방금 전에 여기도 이런 면이 뺑 둘러서 접촉을 하고 있으면 이 가운데가 진공이 될 수도 있겠죠. 진공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아무리 밀어도 얘가 그 진공에 의해서 마이너스 압력이 가해지니까 추출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중간에다가 이제 에어로 추출하는 구조를 붙이죠. 뭐 표준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실무 들어가면은 써볼 기회가 있겠죠. 다음에 벤팅은 뭐 가스를 빼줘야 되니까 우리 에어트랩이든지 그래서 유동 말단 부위 이런 데는 항상 벤트를 설치를 해줘야죠. 근데 게이트에서 제품이 차들어가서 에어트랩이 생길 부분, 이런 데는 이제 벤트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뭐 CAE 해석에서 이렇게 에어트랩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잘 안 보이겠지만은 분홍색으로 되는 데가 다 에어트랩들인데, 거꾸로 이제 CAE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디가 유독 말단이 돼서 가스가 갇히는지 알아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 시간이 꽤 걸리네. 뭐 2분 30초나 걸리네. 각자 보기로 하죠. 각자 보면은 아마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그러면은 여기에 그 에어 트랩이 그래 저 유동 말단에서 여기가 가스가 갇히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그 벤트의 그 치수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비결정형 수지는 요거를 100분의 5, 결정형 수지는 100분의 2, 일반적인 치수 기준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플래시는 우리 플래시 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요거 갖고 해보고, 여기 사용법도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이걸로 해보면 될 텐데, 한 가지 이제 몇 번 얘기한 거 같은데, 플래시라는 건 어차피 이렇게 틈새가 있어서 차는 거죠. 이제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틈새가 있어서 차는데, 그래서 이 틈새를 H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플래시가 찰 텐데, 이 플래시가 차는 이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은 비례하기를 H3승에 비례하죠. 이게 왜 H3승에 비례하냐 하면, 레이스 트랙 이펙트에서 그 H하고 속도하고가 비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히트 이케이션에서 냉각 시간이 그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H3승에 비례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L이 비례하기를 라운드 T에 비례하죠. 이 점에 이제 압력을 P라 그러면, 요 P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급작스럽게 변하는지, 압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 P라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거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하고, 기울기에 의해서 얘가 또 변환되는 거죠. 이 정도. 실제로 플래시 벌크 갖고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재질을 고려한 벤트 설계는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제 특별히 이 첨가제 중에 난연성 재료들, 플레임 리타던트, 그러니까 난연 재료죠. 난연 재료들은 화학적으로 고온 고압이 있어야 이런 첨가제가 제대로 잘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꼭 필요한 벤트만 해야 되는 거죠.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기로 하고, 이제 금형 재료인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금형 재료는 일단은 가공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죠. 얘는 이제 가공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금형이라는 거는 이 가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공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가공성이 좋아야죠.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고광택 내는 제품이 있죠. 그랬을 때는 광택을 잘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식성이 좋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PVC 같은 거는 그 부식, 그 스틸을 부식시키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는 주로 스테인레스 계통의 금형 재료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강도 얘기는 누누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가공 경화 문제가 나오면, 가공 경화 문제가 생기면 요새 이제 너무 이제 고속 가공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절삭 조건이 안 좋으면 가공 경화가 되기 쉬운데, 그러면은 크랙이 잘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헤비한 가공을 하고 나서는 주로 항삭 같은 거 아주 그런 가공을 하면은 이제 응력 제거를 해주면 좋은데, 여건이 좀 잘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은 또 이 정밀도 문제가 있으니까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변형이 가는 거죠. 변형이 이제 잘 가기 때문에 사출 금형은 주로 열 처리가 된 재질을 쓰죠. 열 처리가 이미 돼 있는 재질을 쓰니까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 표면만 아주 얕게 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모성, 주로 표면 열 처리를 이제 질화를 했다는 거는 주로 내 마모성 때문에 하는 거죠. 내 마모성 문제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금형 재료는 주로 합금강을 쓰죠. 합금강을 쓰는데, 여기 뭐 우리 금속 재료학 시간에 이제 다들 배울 텐데, 합금 원소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쭉 간단하게 정리해놨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금형 재질은, 사출 금형은 사실은 AISI 규격인데, 사출 금형 재질들이 전부 이 AISI 미국 규격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P20계열, P21계열, D2 계열,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레스 스틸. 이 스테인레스 스틸은 마르텐사이트계가 아니고 뭐 오스테나이트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공이 힘들죠.
스테인레스를 쓸 경우는 뭐 마르텐사이트 계를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루미늄 7075, 이거는 주로 이제 항공기 구조용으로 나온 재질이죠. 알루미늄 7075를 쓰기도 하고, 뭐 열전도율이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희작금형을 한다든지 이럴 때 7075를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를리움 카파인데, 베를리움 카파도 AISI의 C17000하고 17200 계열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출금형 재료는 다 요 안에 해당되죠. 요 안에 해당되는데, 좀 이런 데이터를 혹시 찾으려면 사실은 그 ASM 핸드북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찾아놨나요? 여기 뭐 P20계열, 21계열, 그리고 여기 이제 성분 같은 것도 다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뭐 D2계열, 여기 성분이 이제 이렇게 다 나오니까 뭐 참고로 알아두기로 하죠. 그냥 설계에서 너무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끝을 냈는데, 학교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좀 방대한 양을 다루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떤 학생들은 현업에서 좀 더 실질적인 거를 하고 싶었던 학생들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현업에서 현업 흉내를 내다 보면 실제로 현업에 투입돼서 한 일주일 할 거를 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학교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부들 많이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힘들게 노력한 만큼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기로 하죠. 수고들 했어요.